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 어제보다 날은 더 따뜻하겠지만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계속 탁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마치 4월 하순만큼 날이 따뜻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계절이 한 달가량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봄꽃도 활짝 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부산 온천천의 모습인데요. 부산 지역은 평년보다 9일이나 빠르게 벚꽃이 피면서 관측 이래 가장 이른 개화로 기록됐습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도 날이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1도, 안동은 23도로 대부분 기온이 20도를 웃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까지 계속돼서 호흡기 건강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남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내륙 지역은 대기가 계속 메말라 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4도, 대구는 9.3도로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 광주는 24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 뉴델리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국적 야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 문제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국익은 뒷전인 채 정쟁을 위한 반일 몰이를 하고 있다며 맞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닥치고 반일파리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방일 성과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 등 실무 절차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직접 발언도 할 예정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열렸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뿐 아니라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한 것도 비판하며 북한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결의안 대신 강제성 없는 의장 성명이라도 채택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I find it very interesting that neither China nor Russia today, not a single time called on the DPRK to cease their testing.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미 연합훈련의 위협을 느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한 건 핵 비확산 원칙 위반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Practice double standard that has seriously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The nuclear submarine cooper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trio.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 목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오커스의 핵 잠수함 문제도 핵 비확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에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안보리를 북한이 조롱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Pyongyang's belligerent policy, menace of the functioning of the Security Council, and brazen mockery of the UN itself must finally come to an end. 하지만 이번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에 가로막힌 안보리는 아무런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강제성 있는 결의안도 아닌 의장 성명 채택마저 무기력하게 좌절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유엔 안보리 무용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고문과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 안전성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권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과 강제 실종, 고문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한 수감 환경도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모의 핵탄두 폭발 시연을 했다는 지상 800m 높이는 전술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탄도미사일의 탑재해서 발사할 경우 요격도 쉽지 않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전술핵이란 특정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폭발력은 수 킬로톤에서 수십 킬로톤에 이릅니다. 북한이 이번에 주장한 모의 핵탄두도 5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겨냥해 시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폭탄은 360도로 열폭풍과 방사선이 퍼져나가 지상보다는 공중에서 터졌을 때 파괴력이 더 커집니다. 5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핵탄두라면 800m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 파괴력이 최대여서 반경 수 킬로미터 지역을 초토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도 800m가 전술핵이 폭발했을 때의 그 열 폭풍이나 피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도 580m 고도에서 폭발했는데 반경 1.6km 이내에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됐고 초기 폭발로만 7만 명 안팎이 숨졌습니다. 특히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KN-23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또 비행거리가 800km여서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 일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핵타격 훈련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위에 서 있는 군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강순남 국방상, 김정식 당 부부장 등과는 달리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해 철저히 정체를 숨겼습니다. 일단 사진상으로는 인물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기관 등과 함께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이나 아직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총국의 총국장 같은 주요 인물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와 결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에 맞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머리를 맞대며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첫 러시아 방문이자 화상회담을 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라며 푸틴 대통령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시 주석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我们愿意中俄之间的这种战略伙伴关系，一方面的话呢，维护国际公平正义，一方面呢，促进我们的国家的共同发展。 특히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앞서 전쟁 1주년을 맞아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협상이 열려 있다며 중국과 긴밀히 상의한다는 입장입니다.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острого кризиса на Украине.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며칠 만에 진행된 이번 방문으로 러시아는 서방 사회에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외교적 존재감 강화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y do want to affirm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Russian Federation to show that America's attempts to split the relationship and make the relationship costly for China will not work. 러시아에 중국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서방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을 고려해 우회로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슷한 목표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도록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직접 압박하길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와 휴전을 제안할 것을 거론하며 시 주석이 영토와 주권 존중의 핵심 요점을 옹호할 것을 권고한다며 여기에는 유엔 헌장에 따른 러시아군 철수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중반까지 코로나19로 숨지면 유가족에게 장례 지원비를 지급했죠. 감염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장례를 치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당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지난해 3월 숨진 이모 씨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에 명시된 사인입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씨 어머니는 같은 달 10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격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 이후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졌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어머님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임종이 가까우신 것 같으니까 내려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었어요. 이 씨가 모친상을 치른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때 전 국민이 감염병 공포에 떨며 혼란스러워하던 상황에서 군청의 허술한 조치도 불거졌습니다. 격리 기간에 숨진 게 아니라면 장례를 치를 때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시신 화장부터 하게 한 겁니다. 유족은 염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어머니 시신이 들어간 감염 방지 가방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병원복 그대로 그 투명 비닐팩 같은 거 안에 그냥 입관이 되시고 저희가 준비한 뭐 여러 가지 수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위에다가 얹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씨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감염 방지 조치에 따라 치르면 유족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장례 지원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격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숨져서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원래 매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뭐 황당한 그런 위로금을 주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격리 해제 후라고 하면 이분이 전파력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라는 게 결국 질병청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 씨의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키도록 해놓고 지원금은 주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질병청은 시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없다며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매장을 허용하면서 장례 지원비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들어온 지원비 관련 이의 신청 8,000건의 최종 결론은 1년 가까이 나오지 않았고 이 씨 어머니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보건소 측도 병원에서 격리 해제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군청에서는 내용을 말 그대로 접수받아서 질병청에 전달하시는 역할이라고 하시고 질병청은 연락을 안 받으시고 이 씨는 장례 지원비 지급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뒤 질병청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반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밤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처박힌 화물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충주 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14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며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4.5톤 화물차도 사고 충격으로 옆차로를 달리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양방향 고속도로가 일부 통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순천시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면 별량 1터널 근처에서도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톤 화물차와 SUV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는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500m가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뒤 이를 피해가려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3시간 40분 만에야 큰 불이 잡혔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200톤에 이르는 폐기물에 불이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충북 청주시 사직동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정비소 안에 있던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불에 탄 렌터카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하천 근처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40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사자의 신원과 화재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가 이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제 첫날이었는데 여러 신문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첫날 스케치 기사들 몇 개 볼 텐데요. 먼저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지하철 1호선의 모습인데 가장 앞에 있는 인물, 노마스크 상태로 있고요. 예. 그 옆에 있는 여성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빼고는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혼잡하지 않은 객실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음 조선일보 사진을 함께 보시죠.
오전 8시 출근길 5호선 광화문역의 모습인데 굉장히 밀집된 상태로 보이고요.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90% 이상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신문은 경향신문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기사 제목처럼 시민들은 익숙해서 혹은 불안해서 혹은 미세먼지 때문에 아직은 예스 마스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노 마스크가 대세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시민들의 응답도 많았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가 3년 동안 마스크가 굉장히 좀 지겹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또 필요할 때가 또 있었거든요.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인천공항 모습으로 보여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인천공항의 모습인데 요즘 일손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인천공항 여객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하루 평균 12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부터는 한중 노선이 증편이 될 텐데요. 훨씬 더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수화물 적재와 하역, 또 항공기 청소, 정비 등을 담당하는 조업 인력들은 코로나 이전 약 10,000명 수준에서 현재 약 6,000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1,5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긴 했지만 절반 이상이 퇴사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인력이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연장 근로가 일상이 되고 또 휴가는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인력 문제가 이용객들의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좀 우려되는데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작년에 런던 히스로 공항처럼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지연되는 이른바 수화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력 부족으로 공항이 마비된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결국 하루 이용 승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한 바 있기도 합니다. 한편 조업사 관계자는 새로운 인력을 더 채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면서 지상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근무 환경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만 대면 자는 그런 타입인데 요즘에 제 주변에도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관련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불면증 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2017년 약 32만 4천여 명에서 2021년 38만 1천여 명까지 18%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2년에는 더 급격히 증가해서 한 해를 통틀어서 50만 명 안팎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면증 환자 수는 전 세대에 걸쳐서 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전문가들은 20대의 불면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대에 걸쳐서 늘고 있는데 왜 유독 20대가 더 우려가 되나요? 네, 우선 전 세대에서 18% 정도 증가하는 동안 20대는 34%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나 노화 등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20대는 사회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문제 삼는 건 20대가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면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인데요. 약물 의존증이나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선은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불면증을 개인 건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할 시점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데요. 수면 부족이 결국은 생산성 저하나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약에 의존하는 거는 정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잠 잘 자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도 요즘에 운전하면서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입차 중에서 그 방향지시등 깜빡이가 빨간색인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걸 좀 노란색으로 바꿔달라라고 미국에 요구했는데 이걸 좀 거절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국내 규정 노란색 깜빡이만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따라서 연간 5만 대 이하 규모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미국 제조사는
미국의 안전 규정만 지키면 국내 규정과는 조금 맞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노란색과 빨간색 깜빡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깜빡이를 둔 일부 차량이 국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뒷차가 혹시나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걸로 오해해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측에 깜빡이색을 국내 규정에 맞도록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빨간색 깜빡이가 위험을 유발한다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고 또 한국 수출용 제조 라인을 따로 두기에는 비용 부담도 있다면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유럽에는 노란색 깜빡이 차량만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핑계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보다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유럽에는 그렇게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안 하는 것도 참 이상한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FTA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거라면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회용 컵 안녕. 우리가 뭐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회용 컵을 좀 줄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제도가 좀 바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서울시 모든 커피숍에서 사용 가능한 다회용 컵 표준 모델 가칭입니다. 서울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반납기별로 특정 컵만 이용이 가능해서 불편을 줬던 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이고요. 자, 그리고 고객이 텀블러를 이용하게 되면 가게에서 할인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때 시에서 똑같은 만큼 지원을 해서 고객이 받는 할인폭을 2배로 늘리는 사업도 시범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다회용 컵 사용 대상을 기업이나 경기장, 또 영화관 등 다중 이용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런 그 다회용 컵 같은 경우는 보증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보증금을 내고 또 반환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걸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다중 이용 시설에서 하게 되면은 좀 사람들이 밀집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는 보증금 없이 내주고 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잠실 야구장에서 진행을 해본 바가 있는데요. 보증금이 없더라도 85%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축제나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세척이나 수거, 또 재공급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네, 아마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회용 컵이 더 편하긴 하겠지만 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작은 실천에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의 지시를 금지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 박모 씨. 동료들은 관리소장이 박 씨를 숨지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리소장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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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 서울 우이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주목받았고 이듬해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비 업무에서 벗어나는 지시를 경비원들에게 내릴 수 없게 규정한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경비업체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체결하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쪼개기 계약 앞에선 갑질방지법도 무용지물입니다.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라 경비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되고 계약 때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리소장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용을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근로계약 만료라서 해고 통보하고 그런 문자로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10년 동안 근무한 끝에 경비반장까지 됐던 박 씨 역시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고 수습 경비원이 되면서 반장 자리를 잃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녹취엔 관리소장이 박 씨 외에도 다른 경비반장을 바꾸라고 경비용역 업체에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비반장을 교체하라고 한 지가 작년 12월 말에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시했잖아. 그럼 저 지시한 검사해도 된다는데요. 지금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경비업체의 아래도급 직원인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비 업무 외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입주자나 관리소장, 관리주체의 괴롭힘 등도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고 뭔가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경찰과 노동당국은 숨진 박 씨가 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공백이 그대로면 경비원들은 사각지대에서 언제든 갑질에 노출될 거라는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상담 예약을 내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의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성인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내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9%로 이자를 꾸준히 내면 금리는 1년 동안 6%포인트 낮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고 이자를 성실히 냈을 땐 길게는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전 세계 은행권 불안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UBS가 인수를 하긴 했지만 네. 계속해서 시장 불안이 지금 커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한 이후부터 사실 금융권에 대한 특히 이제 은행권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좀 깨지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뭐 신뢰가 깨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그 위기 확산 일지를 좀 본다 그러면 일단 3월 10일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이제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12일에는 시그니처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지방의 주요 은행들, 지방은행 아니면은 뭐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5일에 같은 경우에는 좀 쇼크가 좀 있었죠. 크레딧 스위스가 뭐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나와서 얘기했던 게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그 스위스 은행으로 본다 그러면 2위권 은행입니다. 예.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부랴부랴 이제 유동성을 밝혔고요. 지급에 대한 유동성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UBS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로 본다 그러면 1위 은행이 2위 은행을 인수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 금융권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위기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는 뭐 M&A도 일어나고 이제는 인수합병도 일어나면서 대책들이 이제 강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은행이 매각되는 사건, 그다음에 인수합병이 되는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선제적으로 신용 위기를 막고자 하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위기가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이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민간이 이제 나서서 하고 있지만은 뭐 끝은 아니다. 어떤 잠재가 손실이 나올지는 아직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미국의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계속 불안정한 모습인데 이렇게 금융권 위기가 전 세계로 전염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쓰잖아요. 네. 신용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먼저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특히 은행은 우리가 항상
신뢰를 담보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다는 행위는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다는 약속을 가지고 은행이 예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적시성이 있는데 이런 적시성이 깨진다는 얘기겠죠. 돈을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그 적시에 돈을 빼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아나운서님께서 만약에 돈을 넣어놨는데 못 찾는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오늘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방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찾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어떤 공포심이 전세적으로 퍼지는 거죠. 이런 어떤 신뢰가 깨지고 신용이 깨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최근에도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 채권이요 22조 원어치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각 처리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코커본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코커본드는 뭐냐면 후순위 채권이긴 합니다. 후순위 채권이고 무엇보다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처로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자본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자본으로 빠지다 보니까 부채가 아니다 보니까 BIS 비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많이 팔았고요. 어떤 투자자들도 설마 은행이 무너지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또 많이 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코커본드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또 만약에 판 쪽에서, 그러니까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상각 처리되거나, 그러니까 영원으로 수렴되는 거죠.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어떤 전환 채권인데 근데 이게 지금 삼각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빵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주식은 또 보존이 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주 같은 경우에는 22주가 이제 UBS 한 주랑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채권은 안전해. 이게 후순위 채권이지만은 주식보다는 안전해라는 어떤 기본적인 고정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주주는 손해를 보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가치가 남아있는데 코커본드 투자했던 분들은 채권 자체가 영원으로 수렴되다 보니까 뭐 채권이 더 불안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공포심이 이제 전세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금융권의 위기는 불안감, 공포심의 확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외 증시를 보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요 항상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떨어지면 올라야 되는데 오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안도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중앙 정부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이라든지 민간에서도 나서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말에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발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뉴욕 3대 증시가 안정이 됐다. 안도감을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뭐 3대 증시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2% 이제 상승을 했고요. 물론 유럽 증시도 올랐지만은 나스닥도 0.39% 올랐고 S&P 500 지수도 0.89% 올랐는데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도감을 좀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도감에 이제 근거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중앙은행,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일본, 캐나다 이 5개의 은행들이 모여서 이제 달러 스왑을 맺었습니다.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어느 쪽에서 신용 경색이 생기면 달러를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안도감을 좀 표현했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금융 위기를 넘어가는 게 특징이 뭐냐면 2008년과 좀 다른 게 그러니까 2008년도는 그냥 넉놓고 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넉놓고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나서고 있고요. 무엇보다 민간에서 나섭니다.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JP모건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간에서 나서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아마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뉴욕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국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회복과 또 고물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달비가 높아서 요즘 배달 이용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업체들이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또 내놓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코로나19 딱 터진 다음에 가장 많이 발전했던 회사가 전자상거래업 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 그러니까 음식 서비스업 쪽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배달 앱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배달 앱 3사가 있죠.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즈 통계를 봤는데 이게 실제 월간 배달 앱 실제 이용자 수를 이제는 한 모바일 조사 기관에서 봤더니 이게 한 2022년 2월에는요 3,500
86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600만 명이 떨어져요. 한 18% 정도가 감소가 돼서 2,922만 명 정도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한 18%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그러한 이유가 사실 배달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단건 배달이라고 해서 뭐 한 건 내 음식을 식기 전에 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6,000원 이상을 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저는 좀 자린고비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끼거든요. 좀 잘 식어도. 네. 음식 식어도 그냥 더 싼 할 텐데 아무튼 간에 단건 배달로 많이 주문하십니다. 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외식도 할 수 있고 마스크도 벗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다들 배달 앱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제는 배달 앱들의 부랴부랴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묶음 배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동일선상에 있는 경로가 같은 거는 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음 배달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또 런칭을 한다. 알뜰 배달 도입한다. 배달민족 발표를 했는데 평균 한 2,000원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달비가 2,000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2,000원 정도 감소. 원래 내던 금액에서 이 정도에서 이제 나올 거다. 해서 다음 달 중순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는데 관건은 음식이 식느냐 안 식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알뜰 배달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음식이 식어서 오면은 글쎄요 소비자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번 런칭하는 서비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따뜻함의 정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 애플페이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산 그런 결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제 물어봤어요. 어제 수업 시간에 그 애플 쓰시는 아이폰 쓰는 MZ 세대들한테 그 애플페이 내일 도입이 되는 내일 쓸 거냐 했더니 그 언제 도입되는 날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망했다. 이런 생각을 참 속으로 했었는데 하지만 일단 MZ세대들한테 열광적인 사실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 수가 우리나라에 한 1,200만 정도가 아이폰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시장 점유율이 이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NFC 단말기가 과연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느냐. 현재까지 NFC 단말기가 그러니까 근거리만 통신망인데 이게 한 1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MST라고 해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거든요. 뭐 삼성페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 NFC 단말기가 보급이 돼야지만 애플페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단말기 자체가 보급이 10%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좀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고 무엇보다 MZ세대들이 많이 쓰는 스타벅스 신세계 계열에 있는 그 백화점 빼고는 다 NFC 단말기를 비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사용 여부는 아직 결정은 안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들이 쓰는 아이폰에서 거기서 스타벅스 결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삼성페이,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동맹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강자고요. 그다음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 온라인에 강자인데 간편 결제 시장에. 근데 이게 서로 보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동맹을 맺어서 이제 오프라인 가서 이제 네이버페이 쓸 수 있고요. 이제 온라인 가서 삼성페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런 매기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애플페이가 들어옴으로써 시장 자체가 더 건전해질 수 있는 이런 매기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으나 지금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단말기 보급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본다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미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크지만은 과연 이제는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 경쟁의 양상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네.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미착용하라고 괜찮다고 해제가 됐는데 그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라도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도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짙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을 막으려면 지구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1.5도씨로 강화하고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스위스에서 제58차 총회를 열고 제6차 종합평가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만약 온난화를 막지 못해 지구 기온이 2도씨 이상 상승하면 재앙 수준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43%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수면이 상승해 부산 해운대가 사라지고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는 심각한 기후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수면은 9.9cm나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무려 82cm나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제주도는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겨 약 30만 명이 내륙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가 사라지는 등 서해안과 남해안은 침수돼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연안 지역도 태풍이나 강풍이 덮칠 때 해일이나 월파 피해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존 5차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73cm보다도 9cm가 추가로 상승해서 82cm가 2100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무려 7도나 상승하게 돼 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집니다. 2100년에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일이 지금보다 4배나 증가하고 극한 강수일도 30%나 늘어납니다. 탄소 배출을 지금에 비해서 급격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름 계절도 늘어날 것이고 폭염도 더 강해지고 극한 강수도 더 잦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화석연료 사용을 크게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기온은 7도 상승에서 2.6도 상승에 그치고 폭염일은 2배, 극한 강수일도 9%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고된 최악의 기후위기와 기후재앙을 기후 적응 수준으로 완화하는 길은 충분한 탄소 감축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와 함께 뺑소니 혐의로도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자신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키우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수도권이 위급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리고 국제 군단 덕분에 키우가 해방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권법 위반은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여권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방금 저를 폭행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리 혐의는 인정하세요? 제가 그 재판에서 꼭 잘 밝히겠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을 낸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그제 오후 2시 15분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라이터로 전단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이 건물 내부로 번지진 않았지만 영화 관람객 등 1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 고양시 토당동에 있는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우측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비닐하우스 11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늦은 결혼, 이른바 만혼이 대세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들어 40대 초반의 신부수가 20대 초반 신부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0대와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입니다.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만 113건에 그친 데 반해 40대 초반 여성은 9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진 건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이 줄어든 건 인구수의 영향도 큽니다. 이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지난 1993년과 비교해 20대 초반 여성 수는 36.6%나 줄었습니다. 반면 40대 초반의 여성 수는 50% 넘게 늘었습니다. 네, 여기에 결혼에 대한 세대별 인식이 크게 바뀐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20대 여성 수는 35%로 전 세대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10대 여성 10명 중 7명은 결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만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연스레 신부가 신랑보다 연상인 부부 비중 역시 늘었는데요. 지난해 여성 연상 부부의 비중은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데 반발해 야당이 낸 총리 불신임안이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내각과 법안은 살아남았지만 야당과 노조 반대 투쟁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의 첫 번째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했습니다. 과반에 불과 9석이 부족해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임안은 94명이 찬성해서 역시 부결됐습니다.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f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compte tenu du texte de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modifié par l'amendement déposé par le gouvernement, est considéré comme adopté. 이에 따라 연금 개혁 법안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보른 총리와 내각 역시 해산을 면하게 됐습니다. 불신임안은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뛴 채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야권이 제출했습니다. 연금 개혁 법안은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노조와 야권의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Ça veut donc dire que même si mathématiquement le résultat ils peuvent s'en réjouir, politiquement ils ne peuvent pas s'en réjouir. 정부의 연금 개혁법 추진에 반발한 연합노조의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8개 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국가 기능 역시 점차 마비되고 있습니다. L'opinion publique a une très large majorité et contre sa régression sociale, là, cette réforme des retraites. Et il faut maintenant qu'il entende les salariés et le peuple de France. Il faut retirer ce projet. 마크론 대통령의 재선 간판 공약이던 연금 개혁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국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정비 입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사법정비안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정비 입법이 현재 안대로 계속 추진되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부에서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문제 삼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갈란트 장관이 처음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호주 출신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5번째 결혼합니다.
현지 시각 20일 뉴욕포스트는 머독이 샌프란시스코 경찰서 경목 출신인 앤 레슬리 스미스와 약혼했다고 보도했으며 올 여름 정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머독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채널 중 시청률 1위인 폭스뉴스를 비롯해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명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머독은 지난해 6월 모델 출신인 네 번째 부인 제리 홀과 이혼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온라인 공간에 되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온라인 공간에서 사고 판 혐의를 받습니다.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인 오늘은 봄 기온이 한층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확연히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는 등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오늘도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좋지 못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북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내륙지방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가 23도, 광주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충청 이남지방 곳곳에는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날씨가 무척이나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쌀쌀한데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